미국도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게 또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전가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트럼프가 이제 원하는 방향이냐, 민주당이 안 된 것도 사실 물가 요인이 굉장히 큰데, 그 전에 아마 부채 문제가 또 미국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자 내는 게 뭐 1조 달러가 넘어가고 1조 3천억 달러가 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미국도 중국도 서로 봐가면서 결국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상하이 클래스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센세이션을 좀 이렇게 중국에 대해 진짜 찐 전문가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정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국도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은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 생각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중국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정책이 한번 그 추석 연휴 전후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나오고 또 내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어떤 타임 스케줄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그 대표님 채널에 보니까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이거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시장에 제대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트럼프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의 당선이 뭐 그전에는 뭐 해리스다 트럼프다 말이 많았지만 양쪽을 다 준비를 뭐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정책도 또 그들의 어떤 대응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다들 이제 가장 큰 타격은 역시 이제 트럼프의 1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관세가 60%까지 그러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60%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 이제 미래가 좀 헷갈리고 우리가 과거를 조금 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 당시에 첫 무역전이 시작이 됐을,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변화 과정을 보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역도 넓어졌고, 그러니까 무역 영토가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충격도 시간을 가지고 상당히 흡수가 됐다. 이제 그 숫자를 보시면 중국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 수출해서 받는 흑자가 거의 중국 전체의 5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의존도가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나머지 그럼 20%는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남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멕시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근데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다변화, 그리고 출해라고 요즘 많이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로 나간 거.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산업 수출 품목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 이런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중국이 무역 흑자와 지금의 무역 흑자 보면 지금의 무역 흑자가 더 크거든요. 역사상 최대 지금 이번 금년에 1조를 넘는 무역 흑자를 낼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해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올해 사상 최대예요. 네네. 미국에서 그렇게 때렸는데도.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물건이 비싸졌기 때문에 옛날 같이 이제 뭐 인형 만들고 무슨 뭐 트렁크 만들고 양말 만들고 이런 구조가 지금은 전기차 만들어서 내보내고 심지어 반도체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산업 고도화가 됐다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진 애들이 많아졌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1조 달러라는 그런 그 무역 흑자가 결국 미국에는 줄어들었어도 나머지 국가로 다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변화됐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흑자니까 이제 수입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요 영향도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흑자가 1조 달러 넘는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들의 일단 수입도 내수가 안 좋으니까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수입해서 만드는 물건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일부 이제 반영이 됐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1조 원 했다는데, 또 하나가 이제 밀어낸 게 있죠. 미국이 이런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땡겨서 내보내는, 그거는 분명히
야 트럼프 된 데들아 빨리 지금 네, 하기 전에 네. 빨리 해라 이런 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것도 있고 유럽의 이제 전기차 그렇죠. 관세 올리기 전에 또는 매기기 전에 바로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될 거냐. 10%면 최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이제 상품 경쟁력과 무역의 그 영토의 다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트럼프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런 반면에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트럼프가 60%를 올리게 되면 그럼 중국의 영향은 얼마나 될 거냐. 네, 여러 네. 이제 뭐 하우스나 연구소 리서치 또 국내에서도 중국 국내에서도 많은 리서치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한 1% 정도의 타격은 있을 거다. GDP에. GDP 1%. 그게 이제 거의 맥스인데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이제 관세에 대응하는 그 5개 수단인데 첫째가 환율 가지고 일부 해칭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복 관세를 때리겠죠. 비록 미국이 수입하는 양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양의 뭐 한 대여섯 배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관세는 의미가 나름 조금은 있겠죠. 그리고 수입 다변화를 더더욱이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현지 생산하는 출해라는 걸 할 것 같고. 이제 미국은 리쇼어링을 하는데. 그렇죠. 중국은 이제 반대로 공장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는 중국이 폐쇄형 국가였고 미국은 뭐 완전히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개방형 국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뭐 100%라고는 아니지만 어쨌건 결이 달라지고 있다, 두 나라가. 그것도 저희가 참 재밌게 역사에서 불과 20-30년 사이에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됐죠. 시진핑이 그때 뭐 WTO 가가지고 이게 뭐가 바뀌 이상하다 이런 얘기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럼 이제 네 가지가 있으니까 마지막이 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하는 이제 국내 내수비양 재정 정책을 가지고 수출이 줄어드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이제 마이너한 것들일 거고 네네. 크게 분류하면 5개인데 그 5개 수단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그 초식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초식이라고 하면 뭐? 우리 이제 무협지 옛날에 많이 보셨겠지만 네. 저도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초식이 어떤 초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 대응 방식이 달라지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견초, 출초라고 합니다. 견초, 출초. 네 초식을 보고 내가 초식을 내겠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법도 달라질 수 있고 문제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중국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1% 정도가 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2018년에 보면은 한 11%, 12% 정도 환율이 절하됐거든요. RMB 베이스로 해서 이제 USD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관세가 한 18, 9%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올랐지만 어쨌건 18%인데 3분의 2 정도를 환율 가지고 막았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한 뭐 10% 이상이 절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60% 때리면 환율 자체가 얼마를 그렇죠. 절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환율 효과는 옛날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환율로 방어하는 거는 방어할 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근데 뭐 하긴 하겠죠, 근데. 하겠죠. 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거고 개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마일드하게들 분석하는 건 한 뭐 8% 정도는 6%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IB도 그렇고 뭐 경제연구소들도 그렇고. 그러면 연초 연말까지는 뭐 7.3이고 내년에 뭐 7.6이다, 뭐 7.8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8을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 같고요. 이제 환율과 그다음에 무역 그 다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러면 과연 미국은 어떤 입장일 거냐라고 봤을 때 미국도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게 또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뭐 GDP 그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죠? 그쪽에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전가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트럼프가 이제 원하는 방향이냐, 민주당이 안 된 것도 사실 물가 요인이 굉장히 큰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윽박지르고 뭐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가면서 변할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뭐 우려는 달러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 전에 아마 부채 문제가 또 미국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자 내는 게 뭐 1조 달러가 넘어가고 1조 3천억 달러가 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서로 봐가면서 결국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들의 잠재 성장률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또 달러의 가치도 또 요동을 칠 수 있고 채권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 자체를 그리고 또 자본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좋은 점수를 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나온 정책에 대해서 관세로 대표되는 이 정책을 중국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위안화 약세, 보복 관세, 그리고 수출을 다변화하고 공장 내보내고 경기 내수 부양 이렇게 이제 꼽아주셨는데, 근데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여쭤보면 그 중국이 트럼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쫄았다고 봐야 되나? 이게 좀 뭔가 엄청 견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죠. 네, 워낙 저기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현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민주당이 이제 적응을 했던 과정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어찌 보면 협상이 가능했었고 극단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을 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실 뭐 협상, 뭐 합리적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5개 이들의 방어 수단이 다 여러 전선에서 동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그 외에 뭐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나 이제 갈 거니까 이게 또 장기전이 될 거라 처음부터 막 뭔가를 쏟아내기는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다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아마 정책에도 조금씩 과거에 봤던 대로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게 아닐 것 같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중국을 보는 게 또 있을 거고요. 근데 중국에서 또 한국을 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시진핑이 한국에도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정치나 외교 영역이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의 이런 현상은 다 바뀔 것 같다. 다 바뀔 것 같다. 기존에 서로 이제 뭐 본 듯 안 본 듯, 이런 관계에서는 좀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그쪽에서건 또 뭐 우리 쪽에서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눈치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 둘 다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못 들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그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생각나가지고 잠깐만 뭔가 우리나라 정부도 바뀐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해법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를 좀 포용하거나 아니면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대표님의 그 워딩을 좀 따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중국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 더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걸 테이크할 거냐는 다른 문제지만 맞아요. 왜냐면 아까 출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으로 가는데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멕시코가 지금 막히면 그렇죠. 예. 가장 상대적으로 지정학적으로나 아니면 미국하고 가까운 관계가 뭐 일본 아니면 우리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는 가봐야 우리 같은 퀄리티나 또 이런 공급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조금 태도가 변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한 거지. 그렇죠. 예,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다 필요한 거겠지만 그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제 해야 될 텐데 그죠? 그게 산업별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떤 것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당근을 줄 수 있는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뭐 그거는 맞닥뜨려 가지고서 받을 거 받고 또 뭐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봐야죠.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를 딱 이렇게 이럴 거다라고 전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일단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지금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독일도 그렇고 뭐 EU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혼돈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윽박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독일 재정부 장관 뭐는 보복 관세 반드시 때리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그쪽은 이제 대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봐야 되겠죠. 네,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약하다, 뭐 돌려막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가 하면 네. 또 나올 거다 이런 이제 희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후자 쪽이고요. 예, 끝난 게 아니고 나오는 건데 정책 잠깐 정리를 하면 지난번에 이제 11월 8일이었죠. 그날 이제 12조가 나왔는데 뭐 10조냐, 뭐 6조냐, 12조냐 이거 가지고 얘기 많았는데 사실은 딱 냉정하게 보면은 6 플러스 4 플러스 2 해가지고 2는 사실 그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왜 2029년에 그 갚아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네. 2조 RMB 2조 위안. 네. 2조 위안 자체가 이제 이게 우리말은 판자총 개발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걔네들한테 들어갔던 게 이제 그게 저 뭡니까?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싹 정리하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2029년에 만기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갚든가 연장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갚아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 빚을 밑에 조직을 가지고 냈었던 거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부채는 아니거든요.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데 어쨌건 그것까지 드러내놓고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자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 채무가 14.3조 RMB니까 그 중에서 12조는 이렇게 해결하고 2.3조 RMB는 지방 정부가 시차를 두고 뒤에서 갚을 것이다. 그 앞쪽에 있는 12조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이렇게 냈으니까 해결하는데 그중에 6조는 사실상 정부가 배설을 한 이런 지방 정부 특수 채권 전향채라고 말을 하는데 전항채를 가지고 갚아라. 이거는 딱 이제 특수 목적 채권이고 네. 4조 위엔은 기존에 있던 돈 중에서 니네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4조 위엔을 나누기 5 해가지고 1년에 8천억 RMB씩은 반드시 빚 갚는 데 써라. 그러니까 빚 갚으라는 건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얘기했던 거는 또는 바랬던 거는 국채로 다 해가지고 국가가 다 테이크하고 지방 정부는 다 털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 일단 최대한 해결하고 네. 안 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그 대신 이게 만약에 안 되고 또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국채를 가지고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마지막 한 1m는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근데 빚은 내는 거는 승인해줄게 해서 이제 전인대에서 국회에서 인정을 해준 거고요. 우리가 12조 위안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제 느낌이 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던 이유가 그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부채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너무 밑에 들어가 있어.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앙집권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정부 채권 자체도 중앙에 배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모델로 해서 중앙이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하면서 잡아 돌렸던 것이 이제 60조다, 80조다 해서 이제 지방정부의 전체 부채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그림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많았었던 거고, 근데 얘들은 어떤 형태였냐면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의 전인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정부 얘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LGFV라고 해서 이제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클 또는 플랫폼 P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애들은 도시투자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런 성투개발공사 이런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백 개가 있어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우리 고가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정부 청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다가 회사채로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정부가 허용을, 승인을 하고 지방정부가 갖다 쓴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정부란 이름 하에 그 본체가 있고 그림자처럼 존재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 얘네들을 갖다가 다 양성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게 2018년이에요.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14.3조를 보게 된 거는 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지만 그 전에 이미 13, 4조 위안을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30조 RMB 가까이의 그림자 금융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남은 게 이제 14.3조인데 이거에 대한 정의나 정확한 뭐 이거는 우리가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정부가 이렇게 한 거고. 근데 또 하나 보실 게 이게
속성으로 보면 미국도 왜 연방이 국채가 있고 또 지방 정부에서도 옛날에 뭐 우리 오렌지 카운티가 뭐 그 디폴트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 GSE라 그래가지고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라고 해서 이 GSE가 존재합니다. 그 뭐 많이들 정부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주택보험공사 같은 그 페니메하고 프레디맥 아하, 얘네들이 그쵸. 지금 그거거든요. 아하. 근데 중국은 그 조직이 없어요. 음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국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이 철도공사가 있는데 걔들이 발행한 채권이 한 6조 RMB 정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유일한 그 GSE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 정부 부채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LGFV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단으로 나눠놓고 보면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할 때 우리가 이제 언더라잉 채권으로 썼었던 그 페니메나 프레디메의 그 주택 모기지 채권 이런 것들처럼 중국은 지방 정부가 그 부동산 관련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채는 집산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금리 0.5% 내릴 때 했던 38조 RMB 한국 돈으로 한 7,200조 원의 빚을 그쪽 이제 중국은 이게 뭐 이 구조화 채권이나 뭐 MBS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다 테이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5천만 가구 1억 5천만 명에 대해서 금리를 0.5% 내리면 소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최근에 M1에서도 조금 그 확인이 돼서 예, 약간 좀 그 돈이 돌기 시작했고 소비도 뭐 10월 달에 보면 9월 달보다 좋아졌고 이런 흐름들이 아마 그 9월 달에 나온 이자 부담 줄여주고 이런 것들의 그 연장에 있었던 그 결과인 것 같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빚 자체가 왜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냐.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빚 해결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소비하려고 먼저 돈을 주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이 빚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방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자체가 줄어들고 안 나가니까 이건 또 지역 소비라든가 3선, 4선 도시의 소비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지방정부가 빚을 많이 지은 민간기업이라든가 일반 그 단일화가 하는 기업체들이 있죠. 거기에 결제가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미지급금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조금 단기 부채를 장기 부채로 바꿔주고 높은 왜냐면 LGFV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신용도가 낮으니까 금리 자체가 7, 8%거든요. 근데 그 지방채로 돌리게 되면 3%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낮은 지역은 한 2.1%, 2.2%에서 국채랑 비슷하게 돼요. 예, 사실상 국채 그 크레딧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발생한 일을 극단적으로 8% 주던 동네에서 3% 미만으로 내려가면 5% 이자를 덜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숨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고 그 뒤에는 남은 것이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트럼프 때문에 아마 그 재정 정책의 강약이나 템포도 조금은 조절을 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알면 좋은 것들이 네. 사실 이제 미국을 볼 때는 FOMC 회의라는 게 있어서 네. 날짜도 다 정해져 있고 이때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렇긴 한데 네. 중국도 그런 중요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네네. 뭐 전인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일정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뭔가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향후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세 가지 스텝일 것 같은데요. 연말 연초 해가지고 12월 둘째 주에 아마 중앙정치국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넘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까지 해가지고 3일 정도 할 텐데요. 4일 중에서 아마 3일 골라서 할 텐데 그때 있는 이제 경제공작회의. 예. 연말에. 예. 그 이제 그야말로 정치국회의는 정치. 근데 이제 민생 뭐 이런 거 다 토론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공작회의니까 이게 이제 이 회의의 이제 수장은 당연히 이제 시주석이고요. 네, 네. 예, 거기서 결정되는 것들이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여기서 정한 전체적인 그 틀과 그다음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안 나올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우리가
그 11월 8일로 기대를 했었지만 맞아요. 예, 뒤로 넘길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그 12월 그 말 이후에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수반이 들어오고 나서 관세를 갖다 바로 시작을 할지 사실 대통령 권한이니까는 뭐 시작하려고만 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큰 방향만 정하고서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나 넘버는 3월에 또 오픈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시기 방법이 지금 다양하게 계속 막 방법이 바뀌어서 바뀌고 3월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3월에는 전인대라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제일 큰 거죠. 정치 행사는 제일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정해질 것 같고 그리고 매월 있는 이제 그 정치국회의가 있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12월에 다 정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이게 중요하네요. 네, 경제 12월. 동작 회의가 중요하겠네요. 그게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가 네. 시장의 기대가 네. 뭐 무슨 제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기대는 네. 자꾸 이제 좀 많이 높여 잡아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높아져 있어요. 예. 계속 높아지기만 해서 이걸 맞추기 이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대가 높아져 있는 거는 거의 이제는 뭐 저기 단조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이 두 자릿수 조 단위가 나와야 되는 뭐 10조냐 20조냐 뭐 이런 네. 기대가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중국의 사이즈도 커졌고 또 이번 최근에 있는 이런 안팎의 현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냥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결국 재정 적자율 얼마로 할 거냐, 그다음에 국채 얼마 발행할 거냐, 네. 그리고 지방 그 특수채 그거 얼마나 이제 허용을 할 거냐. 이렇게 한 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다 쓸지는 그 다음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선후 관계가 있겠죠. 어디다 쓸지 정하고 이제 발행을 할 텐데. 네. 지금 재정 적자율이 지금 그 전인대가 정해놓은 건 3%인데 내년에 최소 3.5에서 많게는 4.5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재정 적자 비율 자체를. 재정 적자 비율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GDP에 비해서 예. 정부가 얼마나 더 적자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인데 기존에는 3%까지만 하자 뭐 이런 네네. 거였다면 네네. 이걸 좀 높일 수 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의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미국은 7%. 7%죠. 6 넘었죠. 예. 미국은 7%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이제 뭐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야, 이게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5%가 썼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한번 팡창 쓰고 또 네. 지금도 이제 7% 정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중국은 아직은 지금 3%까지만. 그렇죠. 근데 이걸 얼마나 높일 거냐가 이제 그렇죠. 첫 번째네요.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채무 비율 높은 거에 대해서는 좀 체질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는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저항이라든가 내부적인 반박도 많이 있는 걸로 뭐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어쨌건 사태가 심해지면은 그거는 올릴 수는 있고 올렸을 네. 경우에 큰 문제 없다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 케이스로 이제 스타디가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부채 구조와 중국의 부채 구조가 비슷한 듯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의 단기 채권이 그 부채가 없는 한은 중국은 지금 다 내채거든요. 외채는 비율상으로 보면 3% 조금 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3조지만은 실제로 해외에다가 국유기업 플러스 그 국유기업들이 옛날에는 해외에서 벌면 무조건 가져와서 달러를 RMB로 바꿔서 그걸 이제 외환 보유고로 보유를 하던 게 2018년 이전에 중국의 그 외환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출이 급증을 하면서 해외에다 그냥 키핑해놓고 니네가 해외에서 필요한 데 써, 결제하는 데 써 이래서 2조 달러가 해외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 중국이 가용 가능한 달러는 5조 달러가 넘습니다. 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외환 위기가 있거나 뭐 어떤 부채 위기가 있기는 어렵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아마 이게 부채 비율 자체는 내부의 의사결정 사항이고 네. 그런 프로세스의 문제이지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시 돌아가서 그게 이제 뭐 3.5에서 4.5 네. 예, 그 정도 갈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국채, 특별 국채는 사실 특별 국채라는 게 용도가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건데 금년에 이제 1조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2조 이상은 될 것이다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말이 1조, 2조지 이거는 사실상 뭐 이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영구 국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조면은 우리 돈으로는 어느 정도 한 되나요? 400조 가까이 되죠. 엄청나네요.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지방 정부의 그 특별 채권에 대한 발행 허용 한도를 갖다가 원래 이제 29조에서 이번에 35조
35.5조로 6조를 늘려줬지 않습니까? 아까 6대 4대 2. 아까 6대 4대 2 할 때. 그 6조가 늘어났으니까 그건 이제 빚 갚는 데 쓰지만 내년에 또 다른 쪽에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노는 땅 사게끔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계속 얘기 나와요. 네. 그리고 아파트도 계속 그 지방정부별로 그 미분양된 거 살 돈 그것도 결국 특별채권 발행을 해서 중앙정부가 배서하는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국채에서 특별채권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하고 그 대신 이제 그림자는 더 이상 발행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는 이거 형사사건으로 가겠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뭐 지방정부의 뭐 웬만한 큰 관원 아니면 강한 의지네요. 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투명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사정 관리하고 적극 관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려 시장에서 우려하던 그런 지방정부의 그림자 문제 또 지방정부의 뭐 불확실성 문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그거 해소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예,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놓고 보면 그럼 이걸 돈을 어디다 쓸 거냐의 문제는 갑론을박을 하죠. 그래서 사회보장 복지제도를 늘려서 민중들의 백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면 소비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퀘스천은 언제 이게 이제 언제 얼마나 빨리 해소될 거냐. 그거는 좀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역시 그래도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역시 이제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좀 줄여나가고 이제 민생 소비를 늘려야 되겠지만 방향은 이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해서 좀 단기 효과를 노려야 단기 된다. 효과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로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근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저희 그 시장에서 기대는 지금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러니까 좀 뭐 좀 그 화끈하게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주가 올리려면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거는 아직 막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까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면서 한 2달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방향은 바꾼 건 맞는데 템포 조절은 리듬 조절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돈의 방향도 예를 들어서 뭐 8대 2로 소비로 갈지 7대 3으로 소비로 갈지 옛날에는 뭐 거의 9대 1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8대 2, 7대 3, 6대 4 이렇게 갈 텐데 네. 소비가 사실 최근에 효과를 좀 봤던 게 이구한신이 그 이제 1,500억이 배정이 돼서 한국 돈으로 한 30조 조금 안 되죠. 그 돈이 배정이 돼가지고서 가전제품이라든가 또 백색 가전 이런 쪽은 상당히 소비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승수 효과를 또 이제 어떤 중국 자체 연구소에서 만든 걸 보니까 4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게 되면 얼마나 승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게 3,000억이 된다는 지금 또 합리적인 예측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60조니까 승수 4배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소비가 얼마나 더 일어날 거냐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땐 이거는 다 조금 이제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이라 그러면 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네. 지금보다 1, 2, 3, 4선 도시인데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6월, 7월, 8월에 해서 9월 달에 이 정책이 전격적으로 한 달이나 땡겨서 그 회의를 하면서 넘버1 탑이 그냥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6월, 7월, 8월에 나온 숫자가 망가진 게 네. 망가진 게 일선 도시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일선 도시의 소비 증가율,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근데 둘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외려 3, 4, 5선 도시보다 일선 도시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네. 이게 말하자면 집안의 대들보 위기인 거죠, 위기. 예, 집안의 대들보는 일선 도시는 상하이 지금 뭐 이런 데 그렇죠. 거죠? 상해, 심천, 광주, 북경 4개 플러스 이제 13개 도시 정도가 다 깨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선 도시에 있는 백성들도 금년 1분기 지나고 2분기 들어와서는 돈 안 쓴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 전에 일부 라인에서 올라오던 보고서의 그 신빙성이 확실하게 더해지면서 아하. 예,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큰 나라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근데 결정하고 나서 또 이제 실행하는 데에서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그런 도구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 재정 그리고 기타 정책들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이 지금도 재고가 신규 아파트 중에서 한 4억 스퀘어미터 정도가 그 지어놓고 안 팔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억 스퀘어면은 100 스퀘어로 봤을 때 400만 채죠. 예, 그러니까 400만 채의 신규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중고주택이 또 쌓여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아마 거의 더블 가까이 될 겁니다. 한 7, 800만 채가 팔려야 되는 대상으로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물량이 많으면은 결국 가격은 뭐 이번에도 한 15에서 20% 빠진 거니까 내년에도 두 자리 이상은 빠질 것 같다는 게 이제 거의 컨센서스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모양새가 유지된다고 할 때는 그래서 소비를 끌어올려야 되려 그러면은 정부의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이제 한쪽이고 그러면 이거는 당장의 소비가 어려우니 그리고 복지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서 바로 뭘 인프라건 아니면 SOC건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바로 즉각적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제 이 양파들이 연말에 또 그 내부적으로 싸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중국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즘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세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많이 쏠려 있고 맞습니다. 중국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올라요? 이런 게 이제 고민인데 아마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막 이런 막 그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애들 저 나쁜 애들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꼬드겨가지고 주식 올려가지고 그거 해먹으려고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이런 이제 뉘앙스의 방송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뭐 보면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국의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게 사실관계는 좀 짚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보시면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을 것 같은데 2004, 5년 그 당시에 6천 돌파할 때하고 2007년 2007년 6천 돌파할 때하고 2015년 그 전에 14, 15년에서 그때 5천 돌파할 때 상해 종합 기준으로 참 안타까운 게 2007년에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그 90년도부터 이제 중국 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중국 자본시장 진출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그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본토요. 홍콩 말고요. 본토. 네. 그 2008년에 땄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그 당시는 사실상 외국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더더군다나 못 들어갔고 들어간 회사가 일본의 노무라 정도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메이저 한 서너 개가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고요. 나머지는 다 줄 서서 라이센스 받고 쿼터 받고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장하고는 뭐 없습니다. 물론 홍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 이런 거는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극소수였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2014, 15년인데 그때의 그 한국과 관련된 지분 또 외국인 지분 자체는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이 전체 그 중국 전체 지분에서 3%가 안 되거든요. 3%요? 예. 한국이 지금 실례지만 얼마 한 40 가까이 30 정도 될 것 같고 뭐 좀 주요 떨어졌네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한 70이 넘는 경우가 많고 삼성전자도 50% 정도. 시장 전체로 보면 어쨌건 30점 넘는 거죠. 좀 넘는 수준. 예, 그러면 중국은 2000년 3%? 그렇죠. 2001년부터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개방하는 속도가 이제 느렸던 거고 조금씩 했던 거고 여러 가지 타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맥스로 해서 제일 높았을 때가 외국인 지분이 4%가 조금 안 됐어요. 유통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거는 일부러 안 푸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팔면은 주식이 빠져서 그 외국인 좀 나갔으면 그 나가면 이제 더 빠지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지금은 이제 막아놓은 거죠, 그죠? 근데 대표님 그게 들어가는 돈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 국내에서 막고 있는 거는 개별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지분을 30%로 막아냈어요. 더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20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한 20, 한 6, 7% 되면은 거래소에서 뭡니까 이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뭐 A사, B사, C사 있으면 다 날려요. 곧 30% 된다. 그랬던 주식이 몇 개 있어요. 소비 중에서 옛날에 백마주라 그래서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산업별로 조금씩 이제 업다운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30%. 그래서 어찌 보면 들어오는 돈은 다 풀어줬지만
다 풀린 상황에서도 지금 외국인 지분 3% 4%가 안 되는 거는 예, 그건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MSCI 뭐 월드 인덱스나 아니면 네. 뭐 AP 인덱스나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지분은 여전히 3%가 이제 그냥 이제 뭡니까? 적당하다. 예, 뭐, 평균 웨이트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버나 언더인데 지금은 완전히 언더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열려서 홍콩을 통해서 우리가 후성강통 통해서 지금 만들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저처럼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사는 것도 거기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름으로 들어간 거는 다 그렇지만 얘들은 뭐 우리처럼 노란머리 외국인 이런 개념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네, 통계는 네. 없기 때문에 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푸는 건 아닌데 지금 인바이트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 사는구나. 근데 너무 당해가지고 이제. 그런 뭐 그런 당한 걸 건 수도 하여튼 있을 것 정책에 정책에 따라서 대한 신뢰가 없고. 맞아요. 그렇죠. 이제 뭐 교육주나 인터넷주나 맞아요.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맞아요. 그것도 자기들의 문제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뭐 민간 경제 촉진법 해가지고 나온 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데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는 그런 뭐 법적인 조치들이 다 취해져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뭐 그거보다는 네. 돈 벌 수 있으면 다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요. 네. 돈 벌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다. 과도기로서 이게 체질이 바뀌고 또 기업들의 뭐 결국은 ROE지 않습니까? 그쵸. ROE가 얼마나 올라갈까 했는데 이번에도 뭐 3분기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 평균 ROE는 뭐 8.14, 15% 정도 되니까 뭐 높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일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또 좋고요. 예,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맞아요. 반도체 관련된 국산 얘기들이- 대체.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 예.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가네요. 네, 삼성전자가 네. 이게 지난번 실적 발표회 때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과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중국의 반도체의 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 채널에서도 다뤄주시고 해서 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중국 반도체가 뭐 첨단 뭐 3나노, 1나노 이거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국산 부품화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심천에서 하는 그 반도체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네. 자신감이 뿜뿜이구나 이런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5년 안에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그런 범용 반도체 시장은 커지기도 하지만은 자기들 그 MS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 해외에서도 40%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해외에서 점유율이 예, 40%요. 예, 5년 뒤, 5년 내에. 5년 내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또 꽤 큰 반도체 회사의 CEO였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나름대로의 뭐 그런 현재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가 물론 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ASML에서 EUV든 DUV든 안 줘서 못 만들어. 근데 그 레거시 반도체는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개로 나눠놓고 봐야 될 게 ASML의 EUV는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EUV는 안 들어왔다. 예, EUV를 이제 배에 실으려고 할 때 이제 트럼프가 막은 게 이제 그쵸.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잘했던 거고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그거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하나만 들어왔어요. 예, 하나나 뭐 10대라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DUV는 이것도 제가 현지의 그 전문가의 세미나 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지금 ASML에서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DUV가 뭐 습식, 건식 다 이게 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000대에서 140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1년에 애들이 이번에 아마 1,500억 달러 가까이 해외로 수출을 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그쪽의 칩 메이커들이 만드는 레거시 반도체일 거고, 물론 일부는 삼성전자 서한공장이나 SK가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네. 그걸 갖다가 근데 발라본 수치는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작년보다 금년에 반도체 수출이 한 25%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그런데 25%. 예, 수출이. 네. 근데 그 중에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전기차가 더 많이 수출될 것 같잖아요. 네, 네. 전기차가 반도체의 한 3분의 2도 안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전기차와 반도체 나눠놓고 보면 수출 물량으로 보면 단일 품목으로 볼 때 반도체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이제 제가 못 봤는지
근데 그쪽에서도 뉴스를 크게 하진 않아요. 그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뉴스를 접하고 제가 이제 쭉 그 분석을 할 때는 러시아나 동남아로 가겠구나 했는데 네네네. 외려 한국이나 미국으로 오는 범용 반도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로 아마 가는 이제 것, 가격 때문이겠죠. 그렇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예, 예. 네. 뭐 IGBT라든가 뭐 전력용 반도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압도적인 것 같고 걔들 그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던 게 IGBT 등 전력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레거시에서 일부 로엔드 쪽은 국산화가 진행이 됐고 물론 장비는 여전히 미국의 이제 뭡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네, 네. 램 리서치나 네. 이런 뭐 텔이나 이런 애들 거 쓰지만 그 장비의 국산화도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최종 생산품인 칩도 국내 메이커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창식 반도체라든가 이런 애들 아니면 화공 반도체나 이런 애들 다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첨단을 달린 건 SMIC가 뭐 7나노네 또 지금 화웨이까지 지금 이 칩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입니다. 라인이 북경 라인이 하나 있고 상해 라인이 하나 있고 심천 라인이 하나. 얘들이 각자 도생을 해서 각자 지금 EUB를 만들겠다고 덤벼들었거든요. 각자가 예. 나도 EUV 만든다. 예, 예. 그래서 북경 청와대에 있는 거, 그 청와대의 그 팀이 만드는 거는 그 슝안이라고 왜 우리 유령 도시 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북경 네, 밑에 네. 하북성에 네, 왜 네. 시진핑 도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입자 가속기라 그러나요? 그 한 200m 되는 시설에서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ASML은 수출용으로 해서 작게 만들어도 180톤의 뭐 엄청난 크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수십 배 큰 크기로 해가지고 그냥 현장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잡아 돌리는 그러면서 EUV가 광원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지금 청와대 팀에서 이미 6, 7년째 만들어 제끼고 있고요. 이야. 그래서 상당히 뭐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여기서 무슨 거기 짓을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몰라요. 거예요. 그러니까 칭화되면은 다시 들어가기도 어렵고 진짜 천재들만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뽑았겠죠. 야, 니네 가서 저기 가서 만들어봐. 예, 뭐. 예.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저도 보면서 그런 그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시설 속에서 빛 하나 이렇게 쏘아가지고 그렇죠. 예, 뭐 이 기술적인 건 다 빼고 어떻게든 딱 맞추는 그걸 가지고 EUV를 대체하겠다. 근데 그게 과연 산업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게 돼가지고 다른 기계랑 접목이 됐을 경우 모르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 네. 그게 이제 북경 쪽에서 제가 파악한 거고 네. 이제 상해 쪽은 그 샹하이 마이크론이라고 SME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걔네들은 이미 60나노는 DUV를 만들었고 예, 28나노에 도전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이제 SMIC가 또 상해에 있다 보니까 본사가 걔들 둘이서 하고 있고 심천이 재밌는 게 네. 션전에 그 화웨이가 있잖아요. 네네. 화웨이 연구소가 또 2012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영화 있잖아요. 2012. 2012. 예, 그 이제 미국의 재난 영화예요. 존 쿠삭인가 그 양반이 이제 주연했던 건데 그 2012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EUV 관련된 것도 한다 그러는데 더 재밌는 거는 심천 정부 산하에 그 국유 지원을 받은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이캐리어라고 있고 그 지전인가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갖다가 지난달인가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검토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재 대상으로. 네. 제재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화웨이가 사서는 안 되는 물건을 얘들이 만들어 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유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이 제재한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면. 그러네요. 예. 근데 대학의 연구소는 이건 제재 못 하는 거고. 대학에서 하는 건데. 예. 그 심천 쪽은 또 그 뭐 아직은 제재 대상이 아니죠. 28나노, 뭐 60나노 이런 쪽이 도전하는 거니까. 네. 상해 쪽은. 그럼 션전 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라인인데 제가 판단할 때 중국의 그 스타일로 보면 이 세 개 말고도 곳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제일 이제 보틀렉이라고 할 수 있는 EUV, DUV는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DUV를 가지고 EUV 그 7나노까지는 만들 수 있는 거를 화웨이 그 메이트 60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DUV를 가지고 5나노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저도 그 ASML의 그 EUV 판매 설명서를 보니까 야, 이거는 DUV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복잡도가 올라가고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EUV4 이게 이제 ASML의 그 판매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은 그걸 갖다가
역으로 이용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권장이더라고요. EUB를 권장을 하는 거지 절대 못 만드니까 하지 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DUB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칠라노였고요. 뒤에 이제 저도 그리고 오나나오도 심선 쪽에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 DUB를 가지고. 네. 이거는 뭐 원천 기술의 승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의 승리. 그쵸. 예, 진짜로 그렇다 그러면 제조 대국, 제조 강국은 아니어도 대국으로서의 그 축적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알아야죠. 왜냐면 그게 수출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모르던 사이에 얘들의 해외 수출이 1,400억 달러, 3년 뒤에 3,000억 달러가 되는 시절이 되면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사실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레버뉴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얘들이 싹 잠식을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 한다 그러면 일부 자체가 얘들은 영토 확장이고 우리 영토를 뺏기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가격은 또 엄청 싸게 할 거란 말이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 그러면 봤잖아요. 모든 산업에서.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중국이 무섭긴 무섭다. 뭔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만들고 있는데 뭔가 DUB니 뭐니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안 돼. 뭐 이런 이제 분위기. 근데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뭐 그 ASML을 제재하고 미국에서 절대 이걸 못하게 하고 화웨이 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쟤들이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역으로 보면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아니 뭐 해봐야 쟤네 안 돼. 반도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저렇게 제재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규제를 받은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5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않을 텐데 중국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그죠? 복잡한 공정 뭐 이렇게들 했어. 그게 좀 뭐랄까요? 그럴 거야. 복잡도로 따지면. 예. 근데 이 저쪽에 엔지니어링의 어떤 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EUB 자체가 미국도 혼자 못 만들고 네덜란드 혼자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스턴 컨설팅하고 이런 데서 리포트 낸 거 보면 그냥 미국이 27%, 네덜란드가 32%, 나머지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조금씩 해서 4개 국가가 다 먹고 있는 EUB 시장이던데 그 얘기는 대륙이 3개 대륙이 합쳐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중국이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너희는 죽어도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EUB의 기술적인 한계를 깨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그것도 하나의 뭐 약간 변형된 혁신 아닌가. 네. 그래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그게 참 무서운 건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 적어도 알고서 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되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야 될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이제 어려운 영역이라서 저는 뭐 터치를 못할 영역인데.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은 예,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하이 클래스 신영관 대표님과 함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이야기는 들어도 새롭고 재밌고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몰랐었구나 또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 저희 채널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하이 클래스 구독을 하시면은 신영관 대표님이 좀 그 중국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꼭꼭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좀 한 달 연말까지 봤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작 회의. 네. 요거 내용을 꼭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뭐 해석도 이제 다양하게들 하시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에서 연장선상에서 있을 거니까 이걸 다 뭐 백지화하고서 새로운 거 나오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플러스냐 아니면 약간 템포 조절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인 변화 내지는 뭐 수요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경제도 뭐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때 또 봐야 돼요. 예. 그 트럼프라는 변수가 정말 많은 걸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도 그 예외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